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기초봉제 의복 구성 실습 영상입니다. 지금 OT1이 끝났고요. 오늘 하는 거는 이제 OT2로 강의 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설명드려야 될 것들이 좀 있어서 기초 설명 드려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인쇄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화면에 다 보일 거니까 보고 그 멘트하고 같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의 내용은 지금 OT 1차 우리 부자재 설명을 1차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강의 계획서 설명 드리는 거랑 그 다음에 봉제 도구 이런 거는 앞전에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초를 해서 앞으로 수업 나갈 거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직물이나 안감, 안단, 단추 등 설명을 오늘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앞으로 나갈 그 계획서예요. 그래서 기초 손바느질, 그 다음에 기초 봉제, 이 손바느질에는 이제 공구르기, 세발뜨기, 뭐 감침질 이런 게 들어갈 거거든요. 사실은 학교에서는 많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한 16가지 정도 하거든요. 단추 달기, 후게나이 달기, 실고리 뜨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는 쓰지를 않아서 제가 학원에서는 몇 개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지금 한다고 해서 나중에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서 또 그때 또 가르쳐 줘야 돼서 당장 필요한 것만 가르쳐 주고 나중에 다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다 진행을 거의 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손바느질은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기초봉제는 손바느질은 제가 학원에 오면 한 2, 30분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기초봉제는 한 3일 정도를 해요. 길으면 4일 정도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직선받기, 곡선받기, 곡선받기는 이거는 레벨이 6단계 정도 있어요. 그래서 직선받기는 처음에 미싱 발 굴르는 거 익히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듯이 받기,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거는 곡선받기인데 곡선받기 레벨이 6단계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진행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되돌아받기, 각진곱받기, 요거는 이제 실습하는 것처럼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처음에 직선받기, 이 곡선받기, 되돌아받기, 각진곱받기를 하고 실무적인 요소로 해서 두 가지는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되돌아받기는 각진곱받기도 물론 마찬가지고 요게 4개가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우리가 옷을 꾸밀 때 항상 쓰는 그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옷이 완성도가 높아지는 그런 요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학원에서 혹은 학교에서 수업을 할때 직선받기나 곡선받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뒤쪽에 옷 꾸미는 게 완성도가 없어요. 그래서 직선받기하고 곡선받기는 조금 힘들고 집중력이 조금 없어지더라도 조금 많이 시간을 조금 휴식 시간을 조금 가지시면서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솔기 처리법이거든요. 이거는 솔기는 여러분들 엽선 연결하는 구성선 있죠. 이런 것들의 처리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가름솔이겠죠. 가름솔, 님솔, 그 다음에 쌈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4가지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스커트와 길이에 따른 명칭 알아보기, 디테일 알아보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는 이제 진짜 이제 실습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스커트하고 남방 혹은 블라우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거든요. 요거 2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스커트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해야 될 일입니다. 스커트 종류, 길이에 따른 명칭, 그 다음에
스커트에 들어가 있는 디테일, 주머니라든지 뭐 거기에 그 러플이라든지 셔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간 것들을 모조리 다 싹 다 검색을 하셔서 네, 파일로 만드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요거를 이제 알고 난 다음에 스커트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겠죠. 네, 그래서 스커트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지퍼 달기, 양면 지퍼, 콘실 지퍼, 프론트 플라이 지퍼 3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허리 단 만들기, 요크, 그 다음에 벨트 달아서 만들기, 벨트 만들어서 달기, 그 다음에 오비싱 벨트 달기, 이렇게 세 가지만 기본이기 때문에 요거 3가지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인체 계측하는 방법을 제가 진행을 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스커트 분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스커트 디자인을 하나를 가지고 패턴은 앞이 몇 장인지 뒷판이 몇 장인지 패턴이 몇 장 나오는지, 그 다음에 재단을 할 때 재단에 몇 장 나오는지, 그 다음에 부속은 몇 개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표를 만들어서 쓰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거를 분석이 다 끝났기 때문에 훨씬 더 일의 진행 상황이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커트 패턴 제도 및 가봉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단, 봉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난방을 꾸밀 거거든요. 그래서 난방 들어가기 전에 스커트처럼 소매 트임, 비조다는 거, 바이어스 싸는 거, 안단으로 하는 거, 이렇게 3가지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앞판에 덧단하는 거를 재단하는 거, 그 다음에 무늬가 있을 때 덧단하는 방법, 무늬가 없을 때 덧단하는 방법, 3가지 종류를 제가 진행을 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난방 디자인 찾아보기, 디테일 알아보기, 블라우스까지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난방 패턴 제도 및 가봉, 그 다음에 난방 재단 및 봉제, 이렇게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의복 구성 실습 강의를 할 내용들입니다. 이렇게가 그 의상학과에서 1학년 1학기 혹은 1학년 2학기, 늦으면 2학년 1학기 때 3개월 동안 15주 잡고 진행을 하는 강의 내용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제가 조금 수정을 하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8주 때는 시험을 보거든요. 중간고사.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는 지금 온라인이라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건너뛰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의복 구성 실습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제2강 이렇게 타이틀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론 자료예요. 그래서 조금 머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 안 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다 보이시죠? 네, 자, 지금 첫 번째 타이틀은 직물이 두께에 따른 실과 바늘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물을 쓸 때 실과 바늘은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쓰이는 바늘은, 자, 보면 견이나 실크, 얇은 원단들은 9방에서 11방까지 사용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봄하고 가을 원단 중에 모, 저지, 스판 원단 이런 것들은 11방. 그 다음에 겨울 원단처럼 두꺼운 거, 데님,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에는 두께에 따라서 11방에서 14방 이렇게 쓰거든요. 그 다음에 비닐이나 피업 같은 경우에는 두께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지만 11방도 쓰기도 하고 14방, 16방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바늘하고 실하고 안 맞으면 올이 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비닐이나 피역, 가죽, 레자 이런 것들은 한번 바꿔놓고 뜯으면 거기가 바늘 자국이 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번에
딱 박으시고 트지 않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닐이나 피역 같은 거 이런 거는 한번 박고 뜯는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박으셔야 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 보시면 실은 80에서 100번수, 그 다음에 재봉틀은 9에서 11방, 땀수는 1.5에서 2. 근데 이거 땀수는 미싱을 조립하는 사람이 어떻게 조립했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거든요. 이 땀수가. 그래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땀수는 0.2mm에서 3mm 정도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3mm도 조금 너무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0.2에서 0.3 요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톱니 높이가 있습니다. 이거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전문적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뒤쪽에 제가 톱니를 여기에다가 실어놨어요. 이 톱니도 원단의 두께에 따라서 톱니의 높이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만질 수 없고요. AS를 하러 오시면 원단의 두께에 따라서 이거를 아저씨가 맞춰주세요. 그래서 톱니를 올리고 내리고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만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원단이 얇은 원단들은 톱니가 낮고 높음에 따라서 씹히거든요. 원단이 쓸리는 거죠. 그래서 구멍이 날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런 일이 여러분들도 가끔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톱니 높이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간 두께, 모, 저지, 광목 요 정도는 5, 60 정도의 번수. 이거 거의 다 면사 쓰시면 되세요. 사실은. 그 다음에 재봉틀 바늘은 11방, 땀수는 2에서 3 정도 쓰시면 되세요. 0.2에서 0.3 땀 정도. 그래서 1.5 여러분들 조절하는 거 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1.5하고 2는. 그 다음에 톱니 높이는 0.8. 얇은 원단일수록 0.6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두꺼운 원단은 실 번수는 30에서 50, 바늘은 14에서 16. 땀수는 2.5에서 3 요 정도. 그 다음에 톱니는 1.0에서 1.2. 그 다음에 스판은 면 스판이나 폴리에스터 스판 같습니다. 그래서 70에서 100. 실 번수는 이거는 볼 포인트라고 쓰라고 지금 돼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그냥 일반 바늘로 그냥 다 쓰거든요. 봉봉 바늘로. 볼 포인트는 끝이 동글동글해요. 뾰족하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바늘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0에서 14, 땀수는 2, 높이는 0.6에서 0.8. 자, 이거는 얇은 원단하고 비슷하네요. 왜 그러냐면 이 스판 소재가 약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비닐 피역, 특수 비닐이나 스웨이드 같은 경우에 40에서 100 번수는 커팅 포인트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땀수는 3에서 4, 그 다음에 톱니 높이는 0.5에서 0.7인데요. 이 땀수 같은 경우에는 원단이 좀 두껍거나 이렇게 비닐이나 피역인 경우에는요, 하나 또 하나 문제점이 안 가요. 톱니가 이 원단을 피역이나 비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뒤로 밀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밑에다가 패턴지 있잖아요. 그거를 2cm 정도를 잘라서 쭉 잘라서 톱니 밑에다가 대고 위에다가 피역 비늘을 대고 박으시면 나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노루발을 플라스틱 노루발로 바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쓸 때에는 바늘은 14방 정도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저는 11방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학교에서는 11방 끼워 넣으면 아이들이 다 부러뜨려서, 왜 그러냐면 처음이다 보니까 미싱에 익숙하지 않으면 바늘이
실을 이렇게 잡아당겨도 바늘이 휘어지거든요. 휘어진 걸 아이들은 모르니까 그냥 박다 보면 뚝 들어가기 전에 뚝 끊어지는 거예요, 바늘이. 그래서 부러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보통 14방을 끼워놔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그 미싱에 익숙하지 않으면 14방 껴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익숙하시면 11방 정도 쓰시고, 그 다음에 견이나 오간자, 세틴 이런 거 있죠. 공단 이런 거, 그런 것들은 9방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으실 때 특히 세틴이나 공단, 실크 이런 것들은, 오간자 이런 것들은요, 바늘 끝이 마모가 되면 툭툭툭툭 소리가 나요. 들어가면서. 그럼 바로 바늘 가르셔야 되고, 만약에 그냥 쓰시면 올이 나가요. 그래서 그냥 쓰시면 안 됩니다. 올이 잡히지가 않아요. 공단, 세틴 이런 거는. 그래서 바늘 바로 가르셔야 되고, 제일 이렇게 좋은 게 중간 두께나 약간 너무 두꺼운 그 중간 정도의 두께보다 조금 두꺼운 원단 정도. 그 정도가 제일 쓰기는 좀 편하기는 하죠. 그리고 수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박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늘어나서. 박으면서 늘어나서. 그래서 박을 때 잡아 당기면서 박으시면 안 되세요.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그리고 지금 이 번수에 대한 거는 제가 소재 강의할 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번수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루 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강의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다 보이시죠? 화면에는. 자, 이거는 지금 톱니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미싱 톱니가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H톱니라고 해서 얇은 원단에 사용하는 톱니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로 같이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원단이 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요거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걸로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얇은 원단은 밑에 한두 번 박잖아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안감 박을 때도 얘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루발 조이는 거 있잖아요. 위에 노루발 위쪽에 그걸로 조절을 하셔도 되는데, 그거를 처음에 미싱 살 때 너무 세게 조이셔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이고 풀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요게 지금 본봉 톱니고요. 요거는 얇은 원단에 쓰는 톱니예요. 모양이 조금 틀리죠. 그 다음에 고목용 플라스틱 톱니 요런 것도 있고, 요거는 고무 톱니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가죽 쓸 때 하는 톱니. 이런 것들은 좀 부드러운 원단 할 때 쓰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톱니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미싱해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요게 톱니입니다. 이게. 그래서 얇은 원단에 사용하는 톱니가 더 촘촘해요. 얘는 더 엉글거든요. 근데 가죽 톱니는 더 촘촘해요. 그래서 가죽이 나가고 안 나가고가 이제 톱니의 역할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톱니를 바꾸면 나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거를 사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분한테 물어보고 하나씩 사려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기초봉지 할 때, 안 그러면 이후 수업 진행할 때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종류들이에요. 자,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사진으로만 보세요. 그래서 말아박기, 그 다음에 숨은 스티치용,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지금 그냥 본봉 노루발이거든요. 좁은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이렇게는 조금씩 얇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주름 노루발, 그 다음에 파이핑 노루발도 따로 있고, 외발 노루발 양쪽 이렇게 돼 있는 거, 콘실 지퍼, 이거는 플라스틱, 이거는 쇠로 된 거고요. 그래서 그냥 기본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저는 말아받기는 5위씩 말아받기를 해서 필요는 없거든요. 본복 노루발, 그 다음에 공업용 노루발, 요거랑 이렇게 3개, 요거 3개랑, 그 다음에 외발 노루발 2개, 그 다음에 콘실 지퍼 노루발은 저는 이 콘실 노루발은 이거를 안 쓰거든요. 그냥 외발 노루발로 저는 써요. 그래서 그 정도만 있으셔도 돼요. 본복 노루발, 직선 받기 좁은 노루발, 그 다음에 조금 큰 거, 그 다음에 외발 노루발 양쪽 2개, 콘실 지퍼 필요하시면 요거 하나, 요 정도만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론 자료입니다. 화면은 다 보이시죠? 자, 의복 구성을 위한 기초 지식. 그래서 의복 제작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옷감에 대한 간단한 지식과 옷단 재단, 옷감 재단, 다림질, 유의사항, 심지, 안감, 단추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옷감은 대폭이 있고요. 그 다음에 60인치, 56인치, 그 다음에 44인치, 36인치, 38인치 이렇게 있거든요. 36인치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 38인치인데 오타인 것 같네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게 44인치 폭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사면 그 원단 사면 그 원단이 거의 다 44인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원단의 폭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구입 양이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쓰실 원단을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사시면 되시고요. 디자인에 따라서도 조금씩 틀립니다. 그리고 옷감에 패턴을 놓고 길이 방향으로, 이거는 이제 원단 계산하는 양인데요. 계산하는 양은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살려고 하는 원단이 몇 인치인지 보시고, 자, 44인치가 111.8cm거든요. 그 센치를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패턴을 놓고 센치를 재보는 게 제일 정확하기는 해요. 근데 조금 넉넉하게 있으면 좋기는 하겠죠. 그렇게 해서 길이 방향으로는 20에서 25cm, 여기 폭 방향으로는 시접 포함해서 8에서 10cm 정도 더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옷감의 방향은, 보통 옷감은 여기가, 양쪽에 있는 여기가 미미지라고 해요. 현장 용어로 미미지, 영어로는 셀비지라고 해요. 그래서 올이 풀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미미지 혹은 셀비지,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가 푸서, 그 다음에 위사 방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푸서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식서 방향, 푸서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를 직각으로 이렇게 꺾었을 때 여기가 바이어스고요. 네, 그래서 바이어스 꺾인 요 옆 라인들을 비바이어스라고 해요. 현장에서는, 학교에서는 잘 쓰지 않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한마는 90cm고요. 1야드는 92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1야드다 그러면은 90cm로 알아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원단 보면 나오는 원단들은 보면 44인치는 안감이나 심지, 그 다음에 문직물, 그 다음에 54인치, 58인치는 일반적인 직기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74인치, 이거는 다이마루인 경우에, 그 다음에 튜브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긴 하지만 요즘은 직기가 다양하게 나와서 이게 뭐 딱 맞는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 재단할 때 주의할 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밑줄을 다 쫙쫙 다 쳐놨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읽어드려야 됩니다. 자, 재단할 때, 재단은 준비된 패턴을 옷감에 놓고 조각으로 자르는 과정을 말한다. 이거는 기초사항에 대해서 유의할 사항이 이렇게 지금 7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첫 번째 거, 오염된 곳, 구멍난 곳, 그 다음에 결이 틀린 곳이 없는지 확인을 한다. 그래서 이런 곳이 있으면 빼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으로 접어 있는 상태면 뒤쪽에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결이 틀어진 경우에는 다리미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2번은 무늬가 있는 원단이거나 기모가 있는 벨벳이나 스웨이드 같은 경우는 옷감의 위아래가 있으니 우선 체크하고, 위아래가 있는 옷감인 경우 구입 원단에서 0.5마에서 0.7마 정도 더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체크가 큰 경우는 체크를 맞추어야 되고, 필요 옷감을 넉넉히 구매하고 패턴의 앞뒤 소매의 체크가 맞도록 재단을 해야 된다. 이것도 0.5마에서 0.7마 정도 더 끊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큰 체크라는 거는 체크가 작은 경우에는 맞추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근데 체크가 눈에 띄게 멀리서 봤을 때 라인이 보인다 그러면은 맞추셔야 되세요. 근데 요즘은 기성복 같은 경우에 보면 안 맞추고 그냥 다 만들거든요. 근데 고가인 원단들은 옷들은 다 맞춰요. 기성복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체크를 맞추다 보면 공정 시간이 오래 걸리고 원단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성복은 비싸면 아무래도 덜 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정도 빨리 할 겸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단을 할 때는 겉과 겉을 마주 놓고, 겉하고 겉을 이렇게 마주 놓고 포개진 미미지를 작업자의 앞으로, 내 앞으로 오도록 하고, 옷감이 많이 남은 것은 작업자의 옆쪽으로 놓는다. 왼쪽입니다. 왼쪽으로 놓도록 한다. 그 다음에 옷감의 양이 몸판과 부속과 모두 나오는지 체크를 자르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단은 큰 것부터, 보이는 것부터 재단을 하고, 큰 것은 앞뒤 몸판과 소매를 말하며, 보이는 것은 부속인 경우, 칼라 부분이 겉으로 나오는 경우처럼 부속임에도 옷감의 많은 부분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큰 주머니, 후드와 같이 같은 부분들은 많은 양의 옷감이 필요하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몸판 그 앞판 뒷판 소매 빼놓고 보이는 거를 먼저 자르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비대칭인 언밸런스 의복은 몸판의 모든 부분을 따로 재단을 해야 하므로 옷감의 양과 패턴 배치에 특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언밸런스인 경우에는 제가 패턴도 언밸런스인 옷은 패턴 값도 더 받아요. 왜 그러냐면 따로따로 떠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재단하면 더 심각해지거든요. 그리고 재단을 잘못하게 되면 옷을 하나를 다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밸런스인 경우에 재단하실 때, 봉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긴장하고 하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벨벳 할 때 한 가지 말씀 안 드리고 지나간 게 있어서, 벨벳하고 스웨이드 기모가 있는 캐시미어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가 있어서요. 이거는 두 경우가 있어요. 밑으로 이렇게 쓸리는 거를 밑단으로 향하게 패턴을 재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쓸리는 쪽이 위로 가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가 쓸리는 곳, 이게 밑단,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쓸리는 곳이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옷을 자,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놓고 재단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놓으면은 이쪽이 쓸리는 거예요. 정면에서 보면 옷감 색깔이 제대로 안 보이고 허옇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싫어서 거꾸로 이렇게 재단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그래요, 사실은. 이렇게. 그러면 옷감의 색깔이 제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거는, 이렇게 했으면 재단하는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했으면 재단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셔야 돼서 원단에다가 위아래를 꼭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입할 때도 0.5마에서 0.7마 더 끊으셔야 되고, 재단할 때 주의하셔야 되고, 네, 요거만 하시면 되고요. 기모가 있는 벨벳이나 스웨이드는 다림질을 하실 때
벨벳 다리미판을 사용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근데 스웨이드는 괜찮아요. 근데 벨벳이나 캐시미어 같은 경우에는 벨벳 다리미판을 꼭 사용을 하셔야 되세요. 안 그러면 다 눌려요. 저기가 기모가 다 눌려서 허옇게 되기 때문에 다리미판을 꼭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재단할 때 유의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거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는 다림질 할 때 주의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미 온도는 옷감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르겠죠. 두께가 다 틀리니까. 그리고 비닐이라든지 세틴이라든지 실크, 공단, 그리고 한복 원단 이런 거에 따라서 다 틀리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다리미를 온도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다리미 옆에다가 내가 꼬매고자 하는 원단의 샘플을 옆에다 놓으시고 수시로 걔를 먼저 다리미 놓고 다림질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그러면 타지 않고 좋거든요. 근데 요즘은 지금 스팀 다리미는 뜨거워지면 자기가 자동으로 꺼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냥 다리미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태워 먹기도 했죠. 그래서 물어주기도 하고.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림질을 할 때 옷감이 번들거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당량의 광목을 시프 얘기하는 거예요. 광목을 비누나 주방세제로 조금 묻혀서 세탁을 하신 다음에 다리미로 다림질을 해서 쓰시면 훨씬 더 시프가 잘 나가요. 다리미도 잘 나가고 특히 집에서 쓰는 다리미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쓰시는 것보다 근데 다리미도 똑같아요. 다리미도 지금 스팀 다리미처럼 슈즈가 있는 거 말고요. 슈즈가 없는 집에서 쓰는 다리미들도 집에 슈즈가 없잖아요. 집에서 쓰는 다리미는. 그래서 비누나 주방세제를 묻혀서 다리미를 닦고 그 다음에 시프도 비누나 주방세제 묻혀서 세탁 살짝 한 다음에 다림질해서 쓰시면요. 다리미가 훨씬 더 잘 나가요. 그래서 물론 스팀 다리미도 닦아야 되기는 하지만 집에 있는 다리미도 닦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닦을 때 여러분들 초록색 수세미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주방세제나 비누 살짝 묻혀서 다리미를 거기다 이렇게 문질러요. 그래서 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면이나 만은 180에서 120도, 그 다음에 실크는 120에서 140, 레이온은 140에서 150, 아크릴은 120, 모는 120, 160, 폴리에스테린은 150, 130. 그래서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120에서 140 요 정도거든요. 그 정도 놓으시면 될 것 같으세요. 나일론, 아세테이트 120, 비닐론은 12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팀 다리미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레벨 3, 그 다음에 가정용 다리미도 2에서 3 정도만 놓으시면 괜찮으세요. 근데 그냥 이렇게 다림질 할 때는 그렇고요. 옷을 다 하고 10%를 놓고 다림질을 마무리할 때에는 4, 5 정도 놓으셔도 괜찮아요. 스팀 다리미. 집에 다리미는 4 정도. 집에 다리미가 슈즈가 없이 그냥 맨 다리미라서요. 스팀 다리미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다리미는 조금 더 낮춰서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요거는 팁이거든요. 제가 15살부터 할 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게 지금 시프랑 식기리판이 뭐냐면 다리미판 밑에 제가 작업할 때 쓰는 밑에 다리미판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리고 시프는 이게 이 식기리판하고 시프는 이게 일본어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냥 다리미판, 그 다음에 시프도 용어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영어가 현장 용어거든요. 식기리판하고 시프라는 게.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우리 작업할 때 쓰는 이 책상은 바이다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용어가 다 일본 용어라서 그걸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미판은 이거는 지금 그냥 읽어 보시고요. 자, 이거는 다리미판은
만드는 거는 안쪽에다가 군용 담요 두 개나 세 개 정도, 두개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2개에서 3개 정도, 그 정도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움직이지 않게 시침하셔서, 핀 꽂지 마시고, 실 끼우셔서 바늘로 시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광목을 이렇게 자르시면, 시끼리판 이만큼이면 한 1cm 정도 크게 자르셔서 여기를 이렇게 3군데를 박으세요. 그 다음에 광목 시침한 거를 여기에다 쭉 넣습니다. 여기는 오므려서 감침질 하시거나 공구르기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세요. 물론 미싱으로 박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다시 가를 때에는 얘를 뜯지 않고요. 여기에다 똑같이 박아서 그냥 계속 끼워서 쓰시면 되세요. 근데 이렇게 쓰시는 것도 괜찮은 게, 그 안쪽에는 그 담요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푹신푹신해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오래 쓰면 딱딱해지거든요. 근데 너무 푹신거려도 다림질할 때 좋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그 딱딱한 느낌도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쓰는 담요를 하시면 푹신해서 못 쓰거든요. 군용 담요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기 대전 같은 경우에 중앙시장 가면 군용 담요 팔거든요. 작년이 아니구나. 몇 년 전에 제가 하나에 16,000원 주고 사왔거든요. 16,000원이면 2개 정도. 여러분 옛날에 옛날 신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다 쫙 핀 상태,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그거 그 담요 사서 그렇게 해서 싸서 쓰시면 되시고, 다시 가를 때는 똑같이 사이즈 해서 박아서 그냥 씌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시프는 광목이에요. 그냥 광목을 40, 50, 40 정도도 괜찮아요. 40, 이쪽은 한 10cm 정도 짧게, 여기가 40에서 50 정도, 여기 이쪽은 30은 너무 짧고요. 40에서 35에서 40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하나 준비하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광목 시프, 그 다음에 개싱 시프는 안쪽에다 개싱 대셔야 되시고, 그래서 그거는 뒤쪽에 개싱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때 잠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는 심지입니다. 자, 심지는 옷감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도가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심지가 보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실크 심지, 그 다음에 아사싱, 그 다음에 개싱, 이렇게가 지금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개싱도 접착 개싱이 있고 그냥 개싱이 있어요. 접착 개싱은 여성복에 많이 썼고요. 근데 지금은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비접착 개싱은 아까 말씀드린 시프 할 때밖에 안 쓰고요. 남성복, 정장, 그 다음에 코트 할 때 정식으로 꼬매는, 그러니까 손바느질 예전부터 하셨던 장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직도 이 개싱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비싼 고가 맞춤복 정장에는 아직도 남성복엔 써요. 그래서 손으로 다 심지를 붙여야 돼요. 몸판에다가, 지금 앞판에다가, 앞판 뒷판에다가. 그래서 작업이 굉장히 힘들죠. 저도 예전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 그 20살 좀 이쪽 저쪽 있을 때. 근데 그 뒤로는 이제 그런 걸 개싱을 잘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역할은,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심지를 쓰는 가장 큰 역할은 형태 안정성에 있어요. 그래서 형태를 안정시켜주는 데 있고, 두 번째로는 보온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상학과 다닌다 그러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심지가 본래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비치는 원단은 심지를 붙임으로 인해서 옷감의 색상과 차이가 많이 나서 실루엣 그 차이가 많이 나거나 실루엣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슨 소리냐면, 비치는 원단들은 그 예전에는 그 검정색하고 흰색밖에 없었어요, 심지가.
근데 옷은 빨간색인데 비쳐요. 그러면 흰색이나 검정색을 붙여놓으면 색깔이 틀리겠죠. 그죠? 이쪽에 있는 색깔과 심지가 붙인 쪽이 색깔이 틀려져요. 그러면 심지를 쓰지 말아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안감이 심지보다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안감을 쓰거나 그 원단으로 그 심지 대용으로 썼어요. 물론 붙이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냥 덜렁덜렁 떨어지게 그렇게 해서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거나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용을 안 하면 그 단추구멍 할 때 아저씨가 조금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시침해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루엣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사용을 하지 않을 때도 있다. 현장에서 예를 들어보면 비치는 원단은 겉감과 같은 심지의 색상이 없는 경우 붙이지 않거나 같은 색상의 안감을 쓰기도 한다. 드레이프성이 있는 옷감의 심지는 겉감에 심지를 붙이지 않고 안단 쪽에 붙여 겉감의 드레이프성을 살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겉감에다가 신축성 이렇게 드레이프성이 축축 처지는 원단을 겉감에다 심지를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축축 처지는 원단은 여기에다 심지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심지를 붙여놔서 심지의 첫 번째 그 역할이 형태를 안정시켜 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다 붙이면 얘는 처지지 않아요. 근데 얘는 처지는 원단이라 축축 처집니다. 옷 되겠어요? 안 되죠, 절대로. 그래서 이런 건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단에다가 심지를 붙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이게 한쪽은 처지고 한쪽은 안 처지고 그렇게는 안 되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고요. 그래서 그러나 겉감과 안단에 모두 붙이는 예는 드물어요. 우리 맞춤복에서는 거의 없어요. 제가 했을 때 거의 없었고, 스커트나 팬츠의 노벨트처럼 벨트의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노벨트인 경우는 벨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벨트가 없으니까 이 옷이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심지를 안 것을 다 붙여요. 그래서 심지를 붙이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외의 경우 안단에 심지를 붙이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빼놓고는 다 붙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안단에다도 심지 붙이기는 기성복이 나오면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기성복은 딱 보면서 예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단에다도 붙이고 그 겉감에다 붙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떨어져서 뭉치거나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뻣뻣하고 그 심지를 붙이면 그 심지 붙인 곳은 원단의 그 자기 역할을 못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역할이 형태를 안정시켜 주기 위해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샤넬지 전체에다가 심지를 붙이지 말라는 이유가 그 빳빳해지잖아요. 그러면 샤넬지의 그 시각적으로 보이는 샤넬지 그 트위드 그거만 저거 트위드 원단이네 그렇게 되지, 샤넬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실루엣은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샤넬지가 옷을 하면 굉장히 이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다 심지를 다 붙여서 하게 되면 겉에만 제 샤넬지 트위드 원단이네. 근데 만져보니까 뻣뻣해. 샤넬지 자체가 뻣뻣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에다 붙이시지 마시고, 왜 붙이냐고 그랬더니 풀려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재단을 하셔서 바로 오브룩을 치시면 안 풀립니다. 그래서 너무 만지작 하시지 말고 오브룩 쳐셔서 바로 봉지 하시면 괜찮으세요. 그 이유로 해서 심지를 붙이는 거는 아니에요. 되셨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심지도 그 자기 역할 이외에 있는 곳에는 심지를 되도록이면 안 붙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지 종류입니다. 자, 이렇게 놓을게요. 자, 심지는 옷감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데 같은 옷이더라도 붙이는 부위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심지는 직조 방법에 따라 직물 심지와 부직포 심지가 나누어지고요. 접착 가공에 따라서 비접착 심지와 접착 심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를 붙일 때는 심지의 굵기에 따라 접착 온도가 다르므로 다리미 온도에 유의를 하셔야 되시고요. 자, 지금 보겠습니다. 자, 마심지. 이게 지금 개싱이에요. 강도가 크고 형태 안정성이 우수해서 신축성이 적다. 그 다음에 주로 신사복 심지로 사용이 된다. 맞죠? 그 다음에 면심지. 수축성이 적고 형태 보존성이 우수하며 칼라 안단, 커프스 심지로 사용이 된다. 그러나 옷감에 심지를 붙이면 옷감이 뻣뻣하니 옷의 느낌에 주의해야 된다. 나오죠? 여기에. 네. 그리고 자, 실크 심지. 신축성이 좋고 얇고 부드럽다. 얇은 옷에 사용이 되고 현재 옷의 부드러운 느낌을 주의하기 위해 모직 원단에서 사용이 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심지를 붙이는 거는 부위에 따라서 붙이는 거, 예전에는 어깨 쪽에 2겹, 3겹도 붙였거든요. 개싱을 붙이고 그렇게 붙이기도 했어요. 남자 옷들은 어깨 뒤 이 부분이, 등 부분이 빳빳하잖아요. 구김 하나도 없고. 그 개싱을 써서 그래요, 이거. 그래서 그렇거든요. 근데 예전에 여자 거들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랬냐면, 해마다 변하는 실루엣이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각진 어깨가 유행이다. 그러면은 어깨 패드를 2cm짜리 패드를 넣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드레이프성이 있는 좀 페미닌한 느낌, 엘레강스한 그런 실루엣이 유행이다. 그러면은 심지를 아주 꼭 넣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다 살리는 거죠. 엘레강스한 드레이프성 이런 것들을 다 살려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부직포는 재단된 가장자리가 풀리지 않고 형태 안전성이 좋고 탄성과 구김 회복성이 좋다. 옷을 만들 때는 주로 쓰이지 않지만 홈패션용으로 많이 쓰인다. 홈패션용으로 많이 쓰인다. 이거는 이제 부직포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의료용으로는 트레이 심지 형태로 주로 사용이 되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복사용지. 오래전에 남자의 와이셔츠 심지로 쓰이기도 했어요. 이거는 여자 거는 잘 안 썼어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식서 테이프. 면 심지를 가로로 절단한 심지로 식서 테이프와 바이어스 테이프가 있고 주로 재단한 옷의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바이어스 테이프를 사용하는 예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바이어스 테이프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벨트 심지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잘 안 써요. 이게 딱딱한 거를 요새는 유행이 아니라서 접착력이 있는 딱딱한 면 심지를 가루로 잘라 놓은 것으로 이거는 그 펠트 심지 있죠. 그 모자 쓸 때, 모자 만들 때 들어가는 심지예요. 그걸 잘라 놓은 거예요, 사실은. 신축성이 없고 강도는 크며 형태 안정성이 좋아 주로 의료용 벨트 심지로 이용이 됩니다. 옷의 형태를 잡아주기 위해서 예술 이상의 넓은 심지 상태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그 컬렉션 할 때, 패션쇼 할 때, 졸업작품 할 때 많이 써요. 특히 이제 빳빳하게 세울 곳이 생기면 이거를 롤로 팔기도 하거든요. 롤로 사서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면심지하고 실크심지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심지는 요것만 알고 계셔도 되세요. 다른 거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지 재단 및 붙이기입니다. 심지 재단하기. 심지가 필요한 곳은 형태 안정성이 있어야 하는 곳으로 상의 중 블라우스, 재킷, 코트, 야상, 점퍼, 일부 셔츠의 앞단과 아모리나 주머니 입구, 커프스, 칼라 부분이며 하의 중에는 스커트와 팬츠의 허리 부분이나 주머니 입구 등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심지를 재단할 때는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옷의 형태를 위해서 시접까지 모두 재단을 하셔야 되시고요. 다리미로 붙인 후 봉제가 되어야 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 붙일 때 시접 부분은 빼고 심지를 재단을 하시거든요. 근데
시접까지 다 재단을 다 하셔서 시접까지 다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 봉제를 해야지 세탁을 해도 그래도 안전하게 오래 떨어지지 않고 오래 갑니다. 그리고 심지 붙이실 때 심지의 가장자리는 잘 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더 신경을 좀 쓰셔서 오래 좀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긁으시면 잘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 여기 나오네요. 심지 붙이기. 심지를 붙일 때 우선 심지의 접착면이 어느 쪽인지 구별을 하고 붙여질 옷감에 올려 놓습니다. 심지가 옷감에 안정적으로 붙여졌을 때까지는 다리미를 밀지 말고, 처음에는 밀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밀려서 붙더라도 원단이 늘어나면서 붙어요. 그래서 절대로 처음에 붙일 때는 밀지 마시고 다 붙었을 때까지는 누르고 띄고 누르고 띄고 이렇게, 그래서 다 붙였다 그렇게 판단이 되시면 그때 밀으시면 됩니다. 공업용 다리미처럼 다리미 슈즈가 있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다리미 슈즈가 없거나 가정용 다리미인 경우에는 풀이 뜨거우면 풀이 위로 올라와요. 그게 올라와서 다리미에 풀이 묻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줄이려면 집에서 다리미 이 심지 붙일 때는 집 다리미로 붙일 때는 그 심지 위에다가 분무기로 물을 뿌리신 다음에 우쪽에다가 패턴지 있죠. 그거 패턴지가 아니더라도 종이를 올려놓고 눌러서 붙이시면 그 풀이 다리미에 안 붙어요. 그래서 다리미가 더러워지지 않거든요. 풀 붙으면 다리미가 잘 안 나가서 닦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노하우 예전부터 제가 했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거는 안감입니다. 안감은 가볍고 매끄러운 옷감으로 착용감을 좋게 하고 땀의 흡수와, 자, 이게 안감의 안감 넣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착용감을 좋게 하고 땀의 흡수를 도우며 겉감의 형태 안정성,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안쪽의 외관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시험 보면 다 나오거든요. 공기층을 형성하여 보온의 효과를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착용감, 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안감 넣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안감의 종류로는 안감은 무엇보다도 가볍고 매끄러우며 마찰성과 내구성이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염색 결례도가 높아서 색상이 변질이 되거나 다른 옷감의 색상이 묻지 않아야 되고, 겉감의 종류에 따라 실루엣을 살리거나 형태를 잡아줘야 된다. 또한 대전성이 없어서 정전기의 발생이 없어야 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여야 한다. 이 정전기 발생이 우리는 대전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일론로 된 안감을 쓰시면 안 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거랑 이렇게, 요게 중요합니다. 네, 내구성도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종류에서 보면 실크, 나일론, 레이온, 아세테이트, 트리코트 이렇게 있거든요. 자, 실크는 보면 광택, 촉감, 착용감이 우수하고 가볍고 보온성이 좋다. 그 다음에 나일론은 광택이 좋고 질기고 부드럽다. 마찰에 강하고, 네, 방추성이 우수하고 흡수성이 적고 대전성이 크다. 나일론은 이렇게 정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쓰지 않으면 좋으세요. 그 다음에 레이온은 광택과 염색성, 착용감이 좋고 흡수성이 있고 물세탁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가볍고, 아세테이트 가볍고 흡수성과 보온성이 있다. 마찰과 염색에 약하다. 그 다음에 트리코트는 가볍고 신축성이 좋아 신축성 소재에 많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신축성 소재는 트리코트는 그 스판이 있는 스판 안감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게 레이온 안감이고요. 아세테이트가 그 다음으로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안감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추입니다. 자,
자, 이거 단추는 사실은 제가 학부 다닐 때 그 교수님이 디자인 전공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이 책을 쓰셨어요. 단추에 대한 책을. 자, 볼게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단추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논쟁이 되어 왔지만 1만 년 전의 동물의 뼈 조각이나 나무 조각 형태의 잠금 단추가 발견이 되었다. 가장 오래된 단추 형태의 근원은 신석기 시대래요. 되게 일찍인 것 같아요. 원시 시대 방식으로 암석에 구멍을 내어 갈아 만든 것으로 앞에는 기하학적인 무늬, 뒤쪽에는 쇠고리가 달려있는 것으로 초기 옷을 여미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 장신구 역할을 했대요. 처음에는 장신구로 쓰인 것이 유래가 돼서 그게 단추로 됐다고 합니다. 단추는 의복의 여민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다림질에 의해 녹거나 변색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가볍고 내충격성이 좋고 세탁에 의한 변화가 없어야 된다. 내충격성은 이거는 어디에 부딪혀도 깨지지 않을 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고요. 자, 여기 종류를 보시면 크게 이제 네 구멍짜리, 두 구멍짜리, 고리 단추 이렇게 크게 있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그거 세 가지 말고도 있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고리 단추도 쇠로 된 게 있고 플라스틱으로 붙여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단추는 재킷이나 코트, 와이셔츠 등에 주로 쓰이는 두 구멍, 네 구멍 단추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며 위에 납작하거나 둥근 형태, 무늬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그 다음에 도자기로 만들어진 것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으로 된 게 일반적으로 많죠. 그 다음에 쇠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의 단추들이 소재도 다르게 만들어져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단추를 구매할 때는 의복 아이템에 따라서 단추 구멍, 소재, 모양 등을 고려하여 구매하도록 한다. 자, 여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요. 단추 4구멍짜리 이렇게 있는 거를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단추 다를 때.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4구멍짜리 이렇게 쓰면 이렇게 달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있으면 얘랑 삼각으로 이렇게 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2강을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제가 봉제 다음 자료는 기초 봉제 할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미싱을 제가 직접 해서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근데 기초라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되세요. 기초가 잘 돼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를 해도 잘 하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손바느질, 그 다음에 손바느질을 먼저 올라가겠네요. 그 다음에 기초봉제, 그 다음에 솔기처리법,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 계획서대로 진행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오리엔테이션 2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